1부에서는 PR의 기본적인 개념이나 시작 타이밍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2부에서는 조금 더 실무적인 이야기들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걸 내일처럼 이렇게 하면서 스타트업 정신에 되게 도파민을 느끼는 사람. 나는 오늘도 막 눈물 흘린다 막 이런 거 같아요. 모든 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는 않는다는 바로 그 포인트인데, 초기 스타트업에게 PR은 나비 효과다. 네, 오늘 다룰 주제는 PR 스타트업의 또 다른 시드머니라는 주제인데요. 초기 스타트업이라면은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고 있을 만한 PR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카카오벤처스 패밀리사 중 한 곳인 트릴리온 랩스 소연님을 오늘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을 위한 초지능 AI를 만드는 대한민국의 AI를 씹어먹을 트릴리온 랩스에서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박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카카오벤처스 커뮤니케이션 팀 엠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같이 일하고 있는 박소진, 영어 이름 웬디입니다. 1부에서는 PR의 기본적인 개념이나 시작 타이밍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2부에서는 조금 더 실무적인 이야기들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소연님이 현장에서 느끼시기에 스타트업 PR과 그리고 일반 기업의 PR의 좀 다른 점을 느낀 게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피부에 와닿는 건데요. 일단 보통의 레거시 기업이나 뭐 레거시 조직 혹은 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브랜드나 뭐 기업에 대한 인지도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스타트업은 아무것도 없는 정말 무에서 우리가 처음부터 내러티브를 설계를 하고 메시지를 설계를 해서 그걸 이제 피칭을 하고 내보낸다, 노출을 하고 계속해서 쌓아나간다는 점이 큰 차이점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예산이 약간 네. 그러니까 예산 이건 조금 제가 스타트업 씬에 들어와서 제일 크게 느꼈던 부분인데 좀 당황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물론 스타트업의 단계에 따라서 예산이 생기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일단 초반에 스타트업에서 홍보를 하시는 분은 예산이 없이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네. 맞아. 어떤 점이냐면 일반적으로 좀 우리가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좀 별도로 확보해놔야 되는 예산도 있는데 뭐 하다못해 우리가 뭐 미팅 가거나 이럴 때 그 뭐 먹으셔서 법인카드 맞죠? 진짜 우리 CF님이 나한테 다음날 와서 물어보지 않을까 약간 걱정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는 그러니까 베이스라인이 없이 내러티브를 처음부터 설계한다는 점. 전 사실 이건 굉장히 좋았고요. 두 번째는 예산이 별도로 없다. 결국에는 이제 승부를 콘텐츠와 네트워킹만으로 승부를 봐야 된다. 이런 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소연님은 지금 완전 극초기에 트릴리온 랩스 테크 기업에 계시고 그리고 이 전에는 좀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커머스 기업도 있으셨고 그 전에는 또 우리의 자랑스러운 패밀리 소셜빈에서도 있으셨잖아요. 근데 다 스타트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단계도 좀 다른 것 같고 그래서 혹시 스타트업도 단계에 따라서 전략이 좀 달라지는 지점이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당연히 단계에 따라서 이제 나가게 되는 메시지나 혹은 전략이 많이 달라지고요. 저희가 지금 트릴리온 랩스처럼 초기 그리고 완전 시드 단계 마켓에 아직 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있을 때는 그러니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존재를 증명하고 신뢰를 확보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창업의 배경 혹은 창업자에 대한 스토리텔링, 우리가 어떤 지점에서 문제를 발견을 했고 이걸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이런 창업에 대한 스토리 그리고 이런 비전,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이다라는 것들을 일관되게 메시지로 나가는 게 초기 단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시리즈 A 단계로 갔을 때는 이미 이제 제품, 기술, 상품이 이제 상용화가 됐거나 혹은 모습을 드러내서 고객을 실제로 만나고 마켓에 이미 이제 진입을 한 이후거든요. 그때부터는 당연히 아까 얘기했던 왜 우리가 창업을 했는가에 대한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고객 중심적인 관점에 대한 스토리들 혹은 고객 접점을 늘리거나 하는 부분들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 카테고리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존재감을 확보하는
나누는 게 시리즈 A 단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시리즈 B 단계는 본격적인 스케일업을 하는 시기고, 그때부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시장 선도자의 위치를 우리가 선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고요. 2단계에서 또 이루어지는 것들 중에 하나가 M&A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크고 작은 M&A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우리가 M&A를 전략적으로 하게 됐는지에 대한 전략 메시지가 나가줘야 이게 기업의 밸류로도 연결이 되고 어떤 시너지를 낼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오게 가게 되고요. 시리즈 A와 B를 통틀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이걸 계속 스케일업을 해나갈 것인지, 이 그림을 고객들과 미디어와 투자자들에게 보여주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다 세밀하게 나눠서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네.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또 있는데요. 그 시리즈 A와 B 단계에서는 저도 그랬고 보통 겪게 되는 게 내부의 조직 문화가 약간 와해되는 걸 많이 경험을 하게 돼요. 맞아. 왜냐면은 초기에서는 굉장히 끈끈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다가 시리즈 A 단계, 특히 시리즈 B 단계가 되면은 이제 리더가 늘어나거든요. 그 리더들이 대부분 경력직으로 또 외부에서 유입된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대표님도 이제 실무에 하나하나 관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리더들에게 위임을 하는 순간인데, 결국에는 이제 이때 부서 이기주의도 생기고 기존 구성원들과 외부에서 유입된 경력직들과의 충돌도 좀 생기고, 그래서 일을 하지만은 공동의 목표가 아닌 거죠. 이때 저는 내부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회사는 살아있는 생물이거든요.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단계에 맞춰서 전략을 계속해서 수정하면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완전 꿀팁. 근데 약간 추가로 질문 드리면, 사실은 A까지 가기 전까지는 대표님의 맨파워가 굉장히 크잖아요. 대표님이 하시는 이제 공식적인 비전 얘기한다거나 사업 계획을 얘기한다거나, 근데 또 이런 거를 개인 브랜딩 차원에서 막 그 SNS도 하시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PR 담당자로서 그런 자산까지 활용을 해야 되는 건지, 이거는 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서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저는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는 않거든요. 나는 오늘도 막 눈물 흘린다 막 이런 거 돼요? 모든 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는 않는다는 포인트가 바로 그 포인트인데, 제가 원래 이제 입사를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비즈니스 그리고 사람. 근데 이 사람도 사실은 기업이 가진 자산이고 셀링해야 될 포인트거든요. 그 포인트 관점에서 창업자를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SNS 활동을 하는 게 좋겠다, 혹은 최소한의 것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걸 좀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하지만 이제 대표의 SNS는 굉장히 하나의 좋은 채널이거든요. 저는 적극 권장을 드리되, 그 내용은 전문가와 함께 상의하셔라. 그래도 좀 정제된 워딩과 정제된 주제를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그 숏 리더십에서 굉장히 좋은 포지셔닝을 가져가실 수 있다. 그럼 이제 조금 현실적인 질문으로 돌아와서, 네. 그 어쨌든 우리는 다 회사의 PR 조직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데, 여전히 대표님이나 팀원들은 PR이 왜 필요한지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설득하는 게 가장 잘 먹히는 방법인지 이런 것도 좀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일단 모든 회사가 그렇겠지만 스타트업은 일단 숫자죠. 숫자와 데이터로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좋은데, PR이 무슨 숫자와 데이터를 보여줄 게 있어라고 얘기하는데 대부분 잘 모르세요. 근데 보도자료 냈을 때 한 10개 정도가 나갔다고 쳐볼게요. 그 다음날 검색량 지표의 변동을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랬을 때 정말 확 튀어오르거든요. 이력서가 얼마만큼 들어왔는지, 그 다음에 아까 홈페이지 유입량 혹은 자사몰 유입량 같은 것들을 전부 다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지표를 다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변동에 대한 부분을 데이터로 추출을 하셔서 이 데이터로 먼저 보여드리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요. 그리고 비공식적으로는 이제 그게 하나 나가고 나서 대표님 연락 받지 않으셨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실제로 기사가 나가고 나서 가장 피부에 와닿는 게 이제 연락이 너무 많이 왔다라든가, 혹은 이제 투자사에서 연락이 와서 한번 만나고 싶다, 이런 것들을 되게 굉장히 많은 시그널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량적인 지표를 직접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정성적인 부분도 같이 해서 설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량적인 지점에서 만약에 B2B인데 우리가 되게 뾰족한 분야랑 협업을 맺어야 되는 곳이라면 B2B가 정량화하는 방법? 요것도 약간 B2C랑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여기도 팁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B2B가 정량화하는 방법은 사실 그 협업 문의가 얼마만큼 오느냐. 그러니까 결국엔 유입은 늘어요. 재밌는 건데 제가 그 피칭을 하는 곳에 B2B 회사의 사례를 껴놓거든요. 근데 그 회사를 담당하고 있는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오히려 B2B는 뭐 비즈니스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직접적인 광고를 돌릴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컨텐츠로 사람을 끌어와야 돼요. 근데 그 아까 말했다시피 좋은 컨텐츠가 나갔을 경우에는 분명히 지표가 움직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서 설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설득이 돼가지고 이제 PR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내부에서 느껴도 네. 사실 대부분의 초기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PR 담당자를 채용하는 것보다 우선은 내부에서 되게 많이 소화를 맞아요. 하시잖아요. 맞아요. 소연님이 생각하셨을 때 네. 그런 경우에 내부에서 어떤 분이 PR을 좀 맡는 게 가장 좀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완전 초기의 스타트업이 사실 내부에 홍보 담당을 두기는 사실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창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본인이 한동안은 PR을 병행을 한다, 겸직을 한다라고 꼭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결국 언론이나 그러니까 미디어가 궁금한 거는 창업자고 창업 스토리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창업자가 창업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창업을 하셨고 아직은 내부에 이제 그 PR이 없다면 본인이 이제 PR을 겸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표는 너무 바쁘잖아요. 투자도 받아야 되고 이제 그랬을 때 안에 전략이나 IR 담당자가 혹시 있다면 이분들이 되게 메시지라든가 혹은 산업적 배경을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랑 함께 메시지를 설정하는 거를 하시되 이걸 실행을 하는 거는 이제 마케팅 부서에서 왜냐면 채널 쪽을 담당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마케팅에서 실행을 해주시면은 PR은 없지만은 PR을 할 수 있는 좋은 세팅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다만 마케팅 담당자는 좀 메시지 전략 메시지 설정은 좀 어려워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반드시 창업자라든가 혹은 전략 IR 하시는 분들이 함께 메시지는 세팅을 해야 된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럼 반대로 이제 네. 외부에서 PR 담당자를 이제 소연님처럼 모시게 된다면 네. 어떤 역량을 중요하게 봐야 될까요? 저도 많이 질문을 받았던 부분인데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뽑아야 돼요? 아니면 뭐 네트워킹 잘하는 사람 뽑아야 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항상 똑같이 제일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략적 사고가 가장 중요하다. 회사가 결국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잖아요. 그 목표와 연동을 해서 전략적 사고, 전략적 메시지를 도출할 수 있는 사람, 그걸 구조화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타트업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크지만은 이게 구조화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그걸 들어와서 보고서 그것들을 다 구조화시키면서 전략으로 도출하면서 메시지를 뽑아낼 수 있는 이 전략적인 사고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야지 초기부터 혹은 중기도 후기는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전략적 사고, 전략적 구조화를 제일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아마도 이제 저를 좀 좋게 보셨던 분들도 이런 영향을 좀 크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기획 역량인데요. 결국에는 이제 좋아요. 전략적 구조를 다 만들고 메시지도 뽑았는데 기사가 됐건 컨텐츠가 됐건 어떤 형태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대중과 미디어가 좋아할 만한 그 무언가 앵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필요하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라도 이 역량이 없으면은 이거는 결국에는 노출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스토리텔링과 기획 역량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세 번째 역량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미디어 네트워크와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필요하죠. 그러면은 이제 물어보시죠. 어떤 게 그런 역량이에요? 네트워킹을 잘하는 건 어떤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진실성이고요. 그러니까 영업이라고 하는데요. 똑같이 컨텐츠 영업을 하더라도 이게 누가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설득력이 달라지는데 결국 그거 핵심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내가 귀를 기울이게 되구나. 그 다음에 이 사람이랑은 좀 잘 같이 일을 잘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네트워킹 능력이라는 거는 상대방의 심기를 거슬리지 않으면서도 원하는 바를 얘기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역량과 진실함 그리고 매력 소개팅하는 느낌이네요. 네.
다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직도 남았으니까 아직 안 끝났어. 들어보세요. 네, 이게 3번이고요. 이제 네 번째는 컨텐츠 역량이 좀 필요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도 다 느끼시겠지만은 기획을 하고서 자, 엠마 이거 작성은 엠마가 좀 해주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메시지도 도출하고 기획도 하고 컨텐츠도 하고 이거를 한 팀에 한 명이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거를 주로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게 되는데 컨텐츠로 뽑아낼 수 있는 역량이 없으면은 사실 그거 누가 해주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위기관리 경험이 있거나 혹은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좀 뛰어나신 분, 약간 유니콘 말하다 보니까 약간 유니콘 같은 부분이기는 한데 지금 몇 개를 더 채워야 되는 건지 지금 스스로 반성하면서 그러면 이제 소연님이 말씀해주신 그 내용을 다 가지고 있는 엠마의 의견이 궁금한데요. 제가 너무 부족하고요. 말씀해주신 것도 다 공감하는데 플러스 저는 우리는 초기 스타트업이고 그리고 시장을 개척하고 만들어가는 것에 투자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곳들이 안정적으로 잘 성장하게 지원해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잖아요. 벤처캐피털을. 그래서 이 다 너무 중요한데 저는 플러스 그릿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완전히 황무지 개척해야 되는데 돈도 없고 오로지 요 말씀하신 5가지 무기를 통해서 이 시장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는데 저는 그래도 진짜 뭐가 됐든 포기하지 않는 근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근성은 초기 스타트업에 합류하는 사람일수록 초기 스타트업에 있는 창업자가 풀고자 하는 문제에 깊이 공감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고 안 통할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아무리 막 재밌고 우리 좋다고 해도 밖에서는 그래 알았어 라고 넘어간 경우도 있고 어떻게든 그 악플보다 무서운 무플을 견디려면 이거를 계속 끊임없이 해야 되고 끊임없이 엉덩이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요거 플러스 그릿도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릿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 중에 일하면서 욕해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잘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고 맞아. 그걸 만들어가면서 되게 몰입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일할 때 되게 눈빛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욕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회사에 대해서 몰입을 하고 이걸 내일처럼 이렇게 하면서 스타트업 정신에 되게 도파민을 느끼는 사람. 중요한 회사 것 같아요. 욕이 아니라 뭔가 더 내 극한에 끌어올랐을 때 회사 욕 나오는 말고. 그런 종류의 뭐 한탄? 맞아. 뭐. 회사 욕하면 큰일 나요. 내가 저는 절대 공원에도 절대 회사 욕 안 하잖아요. 진짜 줄이를 틀어도 줄이를 나가잖아요. 김기준 대표님 제가 사랑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늘 이제 도파민만 터지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안 좋은 의미에서 도파민이 터질 경우도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PR 담당자라면 언젠가 한 번은 겪을 수 있는 이제 위기 상황, 부정적인 댓글이나 기사 났을 때 그럴 때는 혹시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도 되게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되게 그 위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라는 게 외부로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레전드처럼 오고 가는 경우가 아니면은 근데 그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지나간 위기에 대해서 저희는 다시 언급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그 위기를 하게 위한 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굉장히 정교하게 이걸 사라지게 만들기 위해서 다시 말하자면 판을 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이런 걸 했어요라고 하는 건 굉장히 하수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고 저 또한 사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조심스러운데 일단 기본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들만 좀 얘기를 해보자면 취재가 왔을 때나 부정적인 댓글이 되게 이건 좀 심각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파랄이 상황에 대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취재가 오면은 이게 어떤 맥락에서 취재가 왔고 어느 정도로 심각할 것이며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대응을 했을 때 어느 정도로 낮춰질 수 있거나 대응을 할 수가 있는가라는 부분 마찬가지로 부정 댓글이나 부정 콘텐츠도 마찬가지인 게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하며 이게 어느 정도로 확산이 될 것인가에 대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저는 파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 우리 내부에서 이 사안에 대한 팩트와 그리고 팩트가 아닌 것들을 발라내야 되는 것. 발라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팩트에 대한 디테일을 내가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이것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고 혹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세 번째는 이게 감지가 되었을 때 즉각적인 경영진과 공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싱크 제가 판단한 바로는
현재의 상황이 이러하고 이러해서 이게 심각성이 어느 정도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경영진과 싱크가 빠르게 돼야 돼서 공유가 되는 거 이게 거의 기본적인 절차인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앞에 얘기 조금 더 갖고 오자면 네. 확실히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PR 외부에 우리 얘기를 전하는 게 내부컴이랑은 절대 따로 떼어서 할 수 없는 맞아요. 얘기. 네, 맞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사실 그리고 이게 위기라는 게 꼭 외부에서만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내부의 위기를 그 PR이 감지를 하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왜냐면은 모든 사업부와 사업부의 교류보다도 PR이 각각의 사업부와 교류를 하거나 커뮤니케이션 할 일이 더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여기에서 감지되는 위기라든가 여러 가지의 위기, 내부적인 위기도 감지를 하게 될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때마다 하는 게 누구를 저격하지 말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조직의 큰 그림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해결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그 반드시 해결에 대한 것까지 고민을 해서 가져가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개인 어떤 팀을 저격을 하지 말고 여기에서 생길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이런 해결 방안을 고민을 해봤습니다라는 걸 했을 경우에는 그 목적이 비방이 결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지금 좀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그러면은 상황 파악하고 팩트 체크하고 네. 경영진과 공유하고 네. 하고 나서 이제 대응에 그 대한. 이후에 이제 네. 대응에 대한 것도 되게 네. 궁금한데 네. 내부에도 그렇고 외부에도 그렇고 음.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식이나 원칙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면 너무 좋을 네. 것 같아요. 일단은 가장 아까 말했던 것들이 이제 다 되었다는 전제하에 무조건 24시간 안에 미디어 취재가 들어왔다면 빠르게 입장을 정리를 해서 미디어에 내보내거나 혹은 뭐 어떤 사건 사고가 실제로 터졌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 24시간 안에 어떤 입장을 표명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했던 이슈의 노출 정도 및 확산이라든가 혹은 뭐 심각성에 대한 판단이 다 들어갔을 때 간략하게 우리의 입장을 정리를 하되, 그러니까 사실과 추측은 명확히 구분을 해야 되고요.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내용이 들어가는 거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어떤 뭐 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한 사고가 생겼다고 했을 때 현재의 상황은 어떻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어떤 것들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것들을 보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재발 대책이라든가 혹은 보완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것까지 들어가되 짧고 임팩트 있게, 하지만 톤 앤 매너는 공감과 책임으로 하는 게 필요한데요. 좀 이걸 바꿔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 재밌는 게 회사마다 좀 다른데 법무팀이랑 컴팀이랑 되게 입장이 다를 때가 있어서 대립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법무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게 목적이고요. 근데 홍보팀은 평판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게 목적이어서 약간 목적이 좀 달라요.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걸 다 피하다 보니까 되게 모호한 표현이 나올 경우가 많거든요. 법무팀이 내부에 없더라도 법률 검토를 받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굉장히 이게 드라이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목적은 이 기업의 평판을 지키고 결국에는 가장 안전하게 법적인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진정성을 담은 메시지가 24시간 안에 나가야 된다. 인 게 핵심입니다. 외워야 돼. 그리고 위기 대응의 마지막 단계는 누가 메시지를 낼 것인지 어떤 채널을 통해서 할 것인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뭐 임원이 이런 걸 발표를 하고 공식 입장을 냈는데 본부장급이나 혹은 팀 리더급의 언론에 취재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취재가 들어왔을 때는 일어나 한다라는 거를 내부적으로 공표를 해야 되고요. 사실 이게 누가 얘기를 하는 게 적절한가에 대한 것도 좀 판단이 필요하고 어떤 채널이 우리한테 적절할 것인지, 뭐 보도자료 나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입장문만 내는 게 맞는지, 아니면 SNS 정도면은 충분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도 좀 필요합니다. 저 궁금한 게 카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250개 패밀리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위기 상황을 마주하셨을 텐데 그때 어떤 조언을 해주시는지 저는 좀 궁금해요.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손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을 발라내고, 그 다음에 내부에서 말이 잘못 흘러나가면 더 큰 리스크가 번지기 때문에 내부에서 공식 메시지를 정하고 그 다음에 얘기할 수 있는 1인을
기본을 정해서 일관되고 간결하고 정직하게 소통하시라고 말씀은 드리는데 사실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고 더 중요한 건 이후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리스크 때문에 이런 부정 기사나 부정 댓글이나 이런 여론이 생겼으면 이게 왜 생겼는지 리스크를 매핑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좀 내부컨 가이드도 있어야 되고 이게 어디서 흘러나갔는지 그럼 근본적인 이 리스크의 원인을 우리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건지 이거를 같이 보셔야 된다. 그리고 이참에 미디어 대응 템플릿 만들어서 내부에서 같이 우리가 외부에 이야기할 때 톤앤 매너는 어떻게 정리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리스크가 돌아오는지의 키워드를 정리한 다음에 구성원 모두가 숙지해야 되고 이거 여기에 대한 공감대를 가져가셔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면 누구는 리스크가 아니라고 막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누구 입장에서는 저런 얘기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고 플러스 하나 더 그래서 우리가 PR 하는 거예요 라고 말씀드려요. 왜냐면 너무 겪어서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랑 계속 소통을 했던 분들이 이런 일이 터졌을 때 사실 우리 목소리에 귀를 기울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긴 호흡에서 우리가 어떤 일 해왔고 어떤 방향성인데 그러니까 오해를 최소화 그리고 사실규명을 최대화 하는 측면에서 이거는 우리가 PR을 쌓아온 게 되게 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 결국에는 위기를 되게 다시 기회로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결국 프레임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충분히 있다. 내부적인 점검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아까 얘기했던 게 네트워킹에 대한 부분이 잠깐 있는데 이제 물어봐요. 본인이 정말 위급할 때 이 얘기에 귀 기울여서 최소한 이 얘기를 담아줄 기자가 몇 명이나 있는 것 같아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3명 정도면 매우 훌륭한 네트워킹 자산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화적으로 이 빌드업을 어떻게 해오고 전략적으로 이 컨텐츠 쌓아놓고 신뢰관계 만들어놓고 그래서 방어하고 근데 이게 다 내부컴이랑도 연결돼가지고 내부도 튼튼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고 맞아요. 이게 다 PR은 우주입니다. 네. 우리가 근데 요 현업에 있는 분들이랑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진짜 밤을 샐 수도 있어서 너무나 아쉽게도 우리가 더 이제 수다를 떨고 싶지만 이 시간 관계상 좀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 이번 PR 세션의 주제는 결국에는 스타트업의 PR은 또 다른 시드머니다. 요거일 것 같아요. 좀 공감하시나요? 시드머니 아니고 대규모 투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저는 진짜 얘기 들으면서 약간 교본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진짜 이거 필기해서 제가 지금 펜을 안 갖고 와가지고 아니 드릴게요. 이게 뭐 워딩으로 네. 되어 했는데. 있지만 역시 그래서 필기를 해야겠다. 나중에 이거 유튜브로 나오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진짜 도움이 너무너무 많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도 들으면서 저 공감도 많이 됐고 해서 앞으로 좀 일하면서 많이 네. 성공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연하신 소감 듣기 전에 네. 결국에 스타트업의 PR은 뭐뭐다. 약간 요거를 정의 내린다면 소연님에게 어떤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일단 스타트업에게 PR은 연료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로켓이라도 결국엔 점화하지 않으면 날아오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또 스타트업을 로켓에 올라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로켓을 날아오르게 할 수 있는 연료다. 이게 첫 번째고요. 초기 스타트업에게 PR은 나비 효과다. 우리가 이제 초기에 뿌린 우리의 PR 메시지들이 나중에는 비즈니스의 태풍을 만들어 올 것이다. 그래서 초기 스타트업에게 PR은 나비 효과고 트랩에게 PR은 나비 효과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오늘 되게 제가 여기에 올 때는 그러니까 스타트업 PR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었는데 개인적으로 여기 와서 느낀 거는 투자사의 역할에 대해서 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패밀리사의 성장에 대해서 이렇게 진심으로 고민하고 또 이렇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카카오벤처스 이 커뮤니케이션 팀을 보면서 카카오벤처스처럼 훌륭한 투자사가 스타트업에게는 진짜 최고의 동반자다. 네.
아니 근데 이거는 진짜인 것 같아요. 어. 제가 사실 여기가 두 번째 패밀리사에서 일을 하는 거고 되게 많은 투자사들을 보지만은 거의 이런 분위기를 가진 투자사가 사실 별로 없고 진짜 이렇게 패밀리사의 성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날카로울 때도 있고 되게 밀접한 관계를 잘 유지해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투자사가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피투자사 그러니까 패밀리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행운이고 앞으로도 계속 좋은 관계를 이어간다면은 이 든든한 뒷배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근데 진짜 이렇게 생각나는 데가 있어요? 잘 없어요. 이렇게 막 브라운백 하고 이런 컨텐츠 만들고 테크잼도 하고 진짜 여러분들 너무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특히 스타트업 대표님이시면 아, 나 지금 당장 PR 시작해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것 같고 또 한편으로 여러 PR 담당자 분께서는 공감도 많이 되실 것 같고 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로 좀 많은 분들이 공감도 되시고 좀 도움도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경험 나눠주신 소연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KV 토크 플러스는 다음에 또 새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